이주동 기자,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사면 복권되고 나서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 이게 아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진동 기자 보시기에 이번에 복권까지 됐는데 혹시 정치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복권이 돼서 앉아 있는 것 자체 외부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인데, 예. 저는 따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러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어제 예, 조원진 그 이제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예, 열렬 지지자층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밝혀진다면 후폭풍이 대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병명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 병명이 밝혀지면 윤석열에게 직격탄이다. 예,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병명이 뭐길래 그리고 왜 이게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조원진 그 전 의원 발언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전 의원이 보이더라고요. 아니고 지금 현직 의원 아닌가? 지금 그런가요? 네, 그렇죠. 조은진 대표죠. 예, 예, 예. 열린 예, 우리 공화당이죠. 예. 근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발언을 할 때, 그 병명 발언을 할 때, 윤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병명이 전 밝혀질 경우, 국회의원. 예, 예, 예. 병명이 밝혀질 경우 윤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5년 구형을 때렸고 예. 형 집행정지를 2번 거부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저는 형 집행정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때 몸 상태가 허리 디스크, 요추 뭐 굉장히 안 좋아 이 상태가 안 좋으니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냈는데 2번이나 불허를 했거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 그러니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2019년 4월에 한 번 불허가 됐고 그로부터 5달 뒤엔 9월엔 또 불허가 됐는데 실제 이때는 아마 수술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 관련 병세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서 형 집행정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윤석열 지검장이 안 해줬다. 거부를 했다. 예. 그러니까 그 병이 윤석열 나오면 후보한테 매우 그렇죠. 치명적이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팠는데 집행정지를 그때 2번이나 거부를 했으니까 예.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형 집행정지를 그때 뭐 중앙지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랬을까요? 윤 후보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도 이 법무부가 이렇게 거의 좌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도 검사가 4명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 검사인 그 박찬호 중앙지검 2차장이었고 검사 그리고 3명, 나머지 외부위원 3명. 그러니까 4+3이 되는 거죠. 7명인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물론 그 당시 정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봤겠지만 충분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기는 하지만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유명했던 정규재 씨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도 이렇게 뭐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탄핵 책임론과 수사 책임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거고, 윤 후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쭉 이제 어떤 입장을 냈었냐? 맨 처음에 출마 선언한 직후에 나온 게 이렇겠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소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무렵에 이준석 대표는 대구 가가지고 탄핵은 잘못된 거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거꾸로 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걸로 이분들 아까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열혈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그 달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일인가요? TK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금 TK 쪽 민심이 어떨까요? 지난 9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했다가 그 지지자들의 거세게 항의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대구 그렇게 달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탄핵 책임이나 수사 책임에 대해서 윤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갈 경우에는 한쪽에 서지 않고 어정쩡하게 갈 경우에는 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되면서 내놓았던 대국민 메시지 가운데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그 사실 이걸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치부하면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네. 했거든요. 저 부분은 좀 의외다 싶었는데 고맙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당장은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메시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예. 이런 옥중 편지로 이제 입장을 냈었는데, 큰 효과 못 봤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어떤 반윤 메시지나 이거를 당장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일단 병세가 안 좋으니까 그 뭐 치료를 더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면서 일단은 침묵을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뭐 그런 메시지라고 해서 그랬지만 일부에서는 유영하 공천용이다 뭐 그런 평가도 나오기도 예,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한 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는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은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 쪽의 영향보다는 사실 야당 쪽 윤석열 후보 쪽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반윤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이건 지중 분열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사의 표명 말씀하셨는데 예. 31일 날 그 박근혜 영시에. 예. 31일 날 이제 사면되면서 그때 또 책이 한 권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옥중 편지 받았던 거, 답장했던 거 이걸 엮어 가지고 뭐 이영하 변호사가 엮었다고 그래요. 그게 31일 나오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주는 삶에 무상함도 느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서문에 이렇게 직접 쓰셨다고 해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아까 그 사의 표명이라든가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후보에게 일단 그 뭐 탄핵 책임이나 수사 책임 이런 걸 어떤 서운한 마음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엔 또 우리 이진동 기자가 어떤 것을 가져올지 궁금한데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슬쩍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후보 검증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도 이제 그 가족 리스크 부분은 계속 관심 대상이고 이재명 후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관심 대상인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토리가 있는데 이 2030 청년들에게 먹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다 이래서 이게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사실 다들 후보마다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김동연 그렇죠. 후보도 그렇고 네. 이재명 후보도 정말 어렵게 자란.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막 그렇게 눈물 젖은 사연 이런 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험이 공유돼야 되는데 2030 세대는 그런 경험 공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그래서 공정 상식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대선이 그런 요인들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